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재현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임상시험에서 재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실험 결과에서 재현이 되지 않았는데도 임상시험을 시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당연히 아무런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동물에서 효과가 없었더라도 사람한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은 사람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마우스 같은 거 포유류 그래서 해보면은 결과가 재현됐을 경우에 사람한테도 임상시험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동물 실험에서조차 재현이 되지 않았는데 임상이 시작이 되었으면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지만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제가 룬샷에서 그 예시가 있었는데요. 그 닭에게 투여했던 거랑 마우스에게 투여했던 거랑 달랐습니다. 닭 같은 경우는 LDL이 있었는데 그 마우스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닭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마우스는 LDL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LDL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도 이거를 줄여주는 거, 나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LDL이. 그런데 마우스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해도 효과가 없었던 건데 닭한테 나중에 해보니까 닭은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람이랑 공통적으로. 마우스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우스 실험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사람한테 임상시험을 했을 때는 효과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 실험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야 사람한테도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좀 통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우스, 동물 실험들에서도 재현이 되지 않았다면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현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표본의 성격 때문인지, 그러니까 뭐 마우스인지 닭인지 사람인지 연구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연구 자체의 문제점 때문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의학학 연구에서 끊임없이 재현성 논란에 휘말리는 이유, 그래서 존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 빈도주의 검정이랑 베이지안 검정을 비교를 해봤다고 하는데, 빈도주의 검정은 하나의 발견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 그 p-value 값을,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 가설이 정확할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의학학에서는 약한 통계 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현성 부족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론서퍼랑 리보세나니 병용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보면요, 요게 톨러러빌리티 앤 이피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니 삼상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뭐 세이프티 앤 이피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피커시는 둘 다 똑같은데 앞에가 얘는 톨러러빌리티고 얘는 세이프티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얘는 3상이고 얘는 2상이거든요. 1B 이상 이기 때문에 톨러러빌리티. 초기에는 안정성 및 내향성 평가를 합니다. 최초 또는 연속 투여함으로써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예측 용량 범위에 대한 내약성과 이상 반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단일 반복 투여를 하는데 점점 어센딩해서 올려보면서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치까지 측정을 해서 그 다음 이상은 요 레인지 안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톨러런스라는 것은 내약성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약을 먹고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이 거의 없다, 뭐 내약성이 우수하다, 내약성이 좋다라고 쓸 수 있는데, 얘 내약성이랑 내성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성은 약효에 대해 정하는 정도, 그래서 계속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는 게 내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면은 여기에 이제 스타트 데이트가 2019년 11월 18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나는 이 2020년 디셈버, 2020년 12월이죠. 요게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 스터디 컴플리션 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컴플리션 데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가 프라이머리랑 스터디랑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요 프라이머리는 자료 수집이 종료일입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는 연구 종료일입니다. 이게 최종이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데, 단어 뜻을 찾아보면은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라는 것은 이 라스트 파티시펀트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참여자라는 거죠. 이 참여자가 이그제민 되고 아니면은 리시브 인터벤션 됐는 날입니다. 다른 데서도 데피니션은 다 비슷하거든요.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는 뭐냐, 파이널 서브젝트, 파이널 서브젝트가 라스트 파티시펀트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험자, 그 다음에 라스트 파티시펀트가 모두 이그제민 되거나, 이제 인터벤션이라는 거는 들어가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약을 투여를 받은, 마지막으로 투여를 받은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진행하느냐, for the purpose, 그러니까 final collection of data,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는 것들을 위해서 환자가 다 이제 투여가 돼야 되겠죠. 투여가 되고 이그제민 되고 하면은 데이터 컬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는 마지막으로 약을 투여받거나 이제 검사가 시행된 일자입니다. 여기까지가 끝났고 그 다음에 연구 종료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최종적인 자료 수집이 완료가 된 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서 자료 수집이 되는 거죠. 쫙.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파이널 서브젝트가 이그제민 되거나 그다음에 인터벤션이 마지막으로 추가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데이터 콜렉션을 합니다. 데이터를 잘 이제 모아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뭘 하느냐,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도출을 하는 걸 합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OS가 프라이머리였고 세컨더리가 PFS였죠. 뭐 다른 데는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뭐 PFS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고 이걸 토대로 FDA에서 심사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인시던스고 X축이 타임입니다. 그래서는 보면은 이게 먼스거든요. 여기 한 13부터 여기 26개월까지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의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가 먼저, 그 다음이 아티클이 퍼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요 시차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략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라는 뜻이 happening first인데 여기 가서 보면은 요게 먼저 일어나죠.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컬렉션, 스터디 컴플리션 데이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more important라는 뜻으로 쓰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상 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가장 안전한 용량 세이프스트 도스를 결정하고 효과적인 투여 방법을 결정하고 사이드 이펙트를 보고 나서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상도 EA랑 EB로 나뉘는데 EA는 베스트하고 모스트한 이펙티브 도스를 결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용량을 결정하고, 이 B상에서는 how well,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유효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상에서는 기존의 약과 새로운 약을 비교를 해보고요. 기존의 약만큼 혹은 그 이상의 효능을 내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시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1상에서는 통상 20명에서 8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승인된 일상 임상시험에서 211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국내에서만 실시하는 게 161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말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임상 2상 단계 파이프라인이 105개, 3상이 98개라고 합니다. 2상이 조금 더 파이프라인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일상에서 건강한 시험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가끔 뭐 문자 같은 거 막 올 때가 있는데 임상시험 모집 공고문에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강조하는 뭐 돈 얼마 주겠다 뭐 그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2상은 A랑 B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전기 제2상 임상시험, 후기 제2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이상의 A는 이제 허가의 핵심이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허가의 핵심이 되는 단계는 페이스 2B부터 3까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 A는 효과의 증거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드시 허가기관이 인정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설계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디자인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상시험에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건 페이스 2B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피보털 스터디. 그래서 페이스 3와 함께 허가의 핵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요즘에는 1상, 2상, 3상이 다 이제 구분이 확실히 막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상, 3상이 같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 B랑 3상이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A는 앞에 뭐 1상, B랑 뭐 같이 하던 뭘 하던, 2B랑 3상은 이제 허가의 핵심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변수를 허가 기관에서 검증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은 평행군 시험으로, 이게 골드 스탠다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러렐 시험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 수도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이제 섬세하게 잘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에서는 어떤 엔드포인트를 프라이머리로 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HLB가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OS에 나온 것은 아마 이상에서 이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3상에서 드디어 이제 전임상 페이스 1, 2에서 얻은 지식을 종합하여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통계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의 핵심이 되는 게 임상 3상,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임상 2상을 구분하는 거는 EA랑 EB상이라고 했잖아요. EA에서는 사용할 의약품 용량을 단계적으로 높여주면서 감을 잡습니다. 이 시험 대상의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B상으로 넘어가면요, 여기 이 A상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갖고 다시 환제 투여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느 만큼의 용량이 가장 베스트하게 효과가 있는지를 적정 투여 용량의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A상은 Proof of Concept입니다. 그래서 치료적 유효성을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는 Dose Response Relationship, 가능한 용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A상은 뭐 한마디로 또 도스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약 용량을 결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B상에서는 결정을 하죠.
그래서 EA는 투약 용량을 찾고 EB에서는 효율성을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페이스 1B 이상을 HAB 리보세라님이랑 론서프가 하고요. 톨러러빌리티랑 이피커시를 보게 되고, 환자는 127명의 환자를 모집을 한 상태로 패러렐 어사이먼트를 합니다. 오픈 라벨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프라이머리 컴플리션 데이트, 스터디 컴플리션 데이트가 바로 디셈버 2020년 12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